낙동강의 지류인 황강이 길게 흐르는 경남 합천. 지난 1985년 합천군 쌍책면의 작은 야산에서 고분군이 발견됐다. 고고학계를 뒤흔든 옥전 고분군이 그것이다. 이곳에선 엄청난 양의 유물이 출토됐다. 토기와 금동제 유물, 그리고 구슬과 옥 등 모두 2천여 점의 유물이 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수습됐다. 그중에 특히 눈길을 끈 유물 하나. 그것은 칼이었다. 완연한 용과 봉황 문양을 가진 용봉문 환두대도. 이 황금 칼의 나라를 찾는다. 고분과 유물, 이들은 그 자체로 기록이요 역사입니다. 특히 이 문헌 기록이 부족한 시대의 이 고분과 유물은 그 가치가 더욱 커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숱한 고분을 발굴을 했었고 또 그만큼의 흥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으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굴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적지에 대한 도굴과 훼손으로 우리의 역사를 영영 잃어버린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옥전 유적지. 2천여 점의 유물이 그야말로 쏟아져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거의 원형에 가까운 상태의 그런 유물들이 역사의 빛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 고고학계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것은 합천군 쌍책면 옥전 고분군이 있는 그 부근의 모습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부근에 합천읍이 있고 또 이 앞으로는 낙동강의 지류인 황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옥전 고분군은 이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작은 야산에 불과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이 고분이 발굴되기 전에 옥전과 그 부근의 모습을 찍은 그런 사진인데 뭐 여느 농촌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아주 평범한 들판과 야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엄청난 우리의 고대사가 묻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쏟아져 나온 2천여 점의 유물, 그것은 그저 보통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사의 여백을 메워줄 증거물이었습니다. 발굴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국내 학계를 흥분시키고 있는 옥전 고분군. 그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지난 1988년 완공된 합천댐. 이 댐은 황강 상류 협곡을 막아 거대한 합천호를 만들었다. 댐 건설로 황강 상류 지역엔 대규모 수몰 지역이 발생했고 그리고 수많은 유적지가 잠겼다. 댐 건설 전 합천 거창 지역의 수몰 예정지에 대한 유적지 지표조사와 발굴이 있었다. 당시 발굴조사팀의 일원이었던 경상대 박물관팀은 1985년 여름 합천댐 하류 지역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다. 황강을 따라 내려가며 강유역에 대한 지표 조사를 벌였고 그 조사 과정에서 이곳의 옥전 고분군을 발견했던 것이다. 발굴은 1985년부터 91년까지 6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모두 111개의 고분에 대한 발굴에서 토기와 비늘 갑옷, 옥과 금동제 유물 등 2천여 점의 유물을 수습했다. 굉장히 화려한 물건이 나와서 흥분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뭔가 새로운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흥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약간 정신을 잃는다 할까, 그러한 상황이죠. 발굴 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대량 발굴이었던 옥전 고분군. 당시 언론은 이 발굴을 연일 대서특필했고 고각계는 흥분에 휩싸였다. 당시 수습된 유물들은 4세기에서 6세기 것으로 판명됐다. 이 시기는 가야 시대였고 옥전은 당시 가야 권역에 포함돼 있었다. 옥전 고분의 출토품들은 가야의 유물인 것이다. 토기를 살펴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옥전 고분의 토기들은 가야 시대의 다른 지역 토기의 특징을 골고루 보여주고 있다. 함께 수습된 말투구 역시 가야 시대의 것이며 철제 갑옷과 투구 역시 가야 시대 유물로 판명됐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유물들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1500여 년 전의 유물이 거의 완벽한 형태로 대량 발굴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무덤 구조가 다른 지역하고 달랐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일테면 뚜껑들이 딱 있으면은 그것만 딱 들시고 안에 들어가서 유물을 전부 도구를 한다든지 했지만, 이 지역도 도구를 했는데 구조가 특이해서 아무리 파도 흙이나 돌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포기를 해버렸죠. 가야 시대 대부분의 무덤이 돌뚜껑인데 비해 옥전의 고분은 목재로 뚜껑을 덮었다. 그것이 무너져 고분의 형태가 왜곡되는 바람에 도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말끔히 복원된 고분군들. 그들의 정중앙에 있는 것이 M35분이다. 이 무덤이 특히 주목받는 까닭. 그것은 이 무덤에서 수습된 특별한 칼 때문이다. 용과 봉황 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진 큰 칼. 그 칼이 한 무덤에서 넉 자루나 발견된 것이다. 그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도대체 한 무덤에 용봉문 한두 대도가 하나만 나와도 굉장한 건데, 그것도 복수로 넉 자루나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나의 상징적이자 실질적으로 한 무덤에 용봉문 한두 대도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한 자루 많이 나오면은, 정말 많이 나오면은 두 자루도 발견된 적가 없지 않습니까? 옥전 고분군에서 출토된 용봉문 환두대도. 그중 한 자루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칼자루 양쪽엔 용이 새겨진 금판이 붙어 있으며 손잡이는 가는 은실로 촘촘히 감겨 있다. 그리고 손잡이 끝에 둥근 고리 안엔 용과 봉황 문양이 뚜렷하다. 합천 옥전 고분군의 용봉문 환두대도. 이 황금칼은 옥전 유적지가 예사로운 땅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이 옥전 고분군에서 발굴된 칼입니다. 수많은 유물 중에서 학계에 큰 충격을 던진 유물이라고 합니다. 이 칼의 이름은 용봉문 환두대도. 용봉문 환두대도라. 이름이 좀 어렵군요.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자세히 보시죠.
칼의 손잡이 끝에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 둥근 고리 안에는 문양이 조각되어 있는데 바로 용과 봉황입니다. 그래서 용봉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환두, 이것은 둥근 머리, 즉 둥근 고리 모양의 머리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 대도는 이 글자 그대로 큰 칼이라는 뜻입니다. 통상 60cm 이상이면 큰 칼, 즉 대도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용봉문 환두대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칼 이름이 입에 좀 익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봉문 환두대도는 용이나 봉황만 장식된 칼도 있다고 합니다. 봉황 한 마리가 새겨진 것은 단봉식이라고 하고 또 용 한 마리가 고리 안에 장식된 것은 단용식이라고 합니다. 또 이 용 두 마리가 이 좌우 대칭으로 그려져 있으면 쌍용식, 용, 봉황, 쌍용, 용과 봉 장식의 모든 칼을 통틀어서 용봉문 환두대도라고 합니다. 용봉문 환두대도, 굳이 풀이하자면 용봉 문양의 둥근 고리자루 큰 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칼은 어디에 사용됐던 것일까요? 칼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무기입니다. 그것도 전투에서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장식과 금도금을 한 이런 칼로 이 전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칼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일반 병사들 누구나가 이 칼을 소유할 수가 있었을까요? 참 볼수록 이 칼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갑니다. 이 화려한 용봉문 환두대도, 합천군 옥전의 작은 야산에서 이 발굴이 된 이 칼에 얽힌 비밀, 그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백제의 무령왕릉으로 가봅니다. 지난 1971년 백제의 무령왕릉이 극적으로 발견됐다. 기록으로만 존재하던 무령왕의 실체를 확인하는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무령왕릉은 발굴 당시 모습으로 복원돼 있어 백제 유물을 원형 그대로 볼 수 있다. 무령왕릉에서도 용봉문 환두대도 한 자루가 발견됐다. 칼은 무령왕의 허리 옆에 놓여 있었다. 용봉문 환두대도는 왕의 칼이었던 것이다. 신라에도 같은 모양의 칼이 있다. 천마총, 호우총, 식리총에서 각각 한 자루씩 모두 석 자루의 용봉문 환두대도가 발견됐다. 호우총에서 수습된 칼은 그 원형이 심하게 훼손돼 있다. 그러나 고리를 장식했던 용문양은 뚜렷하게 남아있다. 천마총에서 출토된 용봉문 환두대도, 이 칼의 고리 장식은 봉황문양이다. 그렇다면 이들 용봉문 환두대도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 삼국시대 사용되던 다양한 칼들이다. 아무 문양 없이 둥근 고리만 가진 칼은 소환두대도라 한다. 고리 안에 인동초 문양이 장식된 것은 삼엽환두대도.
고리 3개가 합쳐져 하나의 고리를 이룬 것은 삼루환두대도다. 이들은 시기에 따라 나뉘는데 제일 먼저 소환두대도로부터 삼엽환두대도, 그리고 삼루환두대도로 발달해왔다. 가장 늦은 시기 용복문 환두대도가 나타난다. 이런 초기 5세기대 초기에는 이 삼루환두대도가 이 최고계층의 이 대도로서 사용이 되었는데, 이 5세기 후엽이 되면서 용복문 환두대도가 나오면서 이 용복문 환두대도가 최고계층의 이 전유물이 되고, 그리고 이 삼루환두대도, 그리고 이 삼엽환두대도의 순으로 이 환두대도의 계층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최고 지배자의 칼이었던 용복문 환두대도는 모두 40여 점이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제시대의 도굴로 일본으로 건너간 것을 제외하고 현재 학계에 보고된 것은 16자루에 불과하다. 그중 옥전 고분군에서 출토된 것이 7자루다. 그렇다면 옥전 고분군의 칼은 다른 지역의 칼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경북과학대 구자봉 교수의 도움으로 제작 기법상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했다. 칼코가 있어야 됩니다. 칼코등이 또는 칼코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칼집 부분과 이렇게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일치하는 형태입니다. 소구금구와 이 칼 손잡이 부분이 안쪽으로 끼지 않게끔 서로 이렇게 맞춤식으로 일치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칼 몸체와 손잡이가 만나는 곳의 처리를 비교해봤다. 옥전 칼은 손잡이가 칼집에 들어가지 않도록 칼 코둥이가 있는 반면 무령왕릉 칼은 그것이 없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고리와 문양의 결합 방법 비교. 무령왕릉 칼은 고리와 문양을 한 주물로 만들어낸 이른바 일체형이다. 반면 옥전 칼은 고리와 문양을 따로 만들어 끼운 것인데 고리에 문양을 끼우는 방식도 다양하다. L자형은 고리에 L자로 홈을 파고 문양을 끼운 것이며, 이른바 11자형은 고리에 11자의 홈을 파고 문양을 접합시켰다. 반면 신라의 호우총칼은 고리에 홈을 파지 않고 끼우는 이른바 무형상좌형이다. 신라나 백제의 칼과는 다른 제작 기법을 가진 옥전 고분군의 용복문 환두대도.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서 왔을까? 옥전 고분군에서 출토된 그 환두대도는 제작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백제와는 분명히 다르고, 또 기존의 그 가야나 신라 지역에서 출토되는 그런 용작 환두대도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그 옥전 고분군의 환두대도는 옥전 고분군의 그 조형자들이 직접 제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신라나 백제의 영향을 벗어난 옥전 고분군의 독자적인 용복문 환두대도. 여기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것도 아주 최고급 무기가 많이 나왔고, 그게 아주 근위적인 상징적인 유물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옥전 고분군이 중앙의 철저한 직접 지배에 들어가지 않고 나름대로 자치적인 군사력이라든지 외교권을 가진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역사의 큰 맥으로 볼 때는 옥전고분이 당시에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적어도 고령 세력 그리고 신라 세력 저쪽에 백제 세력 외와 어느 정도 자치적인 군사 외교를 했다. 독자적으로 왕의 칼을 가졌던 옥전 고분군. 이곳엔 독립적인 정치 집단이 있었다. 즉, 또 하나의 가야 왕국이 있었던 것이다. 합천의 옥전 고분군. 이 주인은 왕을 상징하는 칼을 가졌다. 그것도 독창적으로 제작된 왕의 칼을 가졌다. 그러므로 이곳에는 왕국이 존재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화려한 용복문 환도대도에서 만들어낸 가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가설이 성립될 수가 있을까요? 이 용복문 환도대도는 5세기 말에 유물로 밝혀졌습니다. 이 시기라면은 이 합천은 이 가야의 영향력 아래 있던 땅입니다. 가야라. 여러분 혹시 가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신라의 속국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삼국시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가 토기 몇 개 정도만 남기고 사라져버린 그런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더 멋있게 우리 역사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는 그런 신비스러운 왕국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역사책에서 이 가야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서기를 전후해서 이 낙동강 유역에서 생겨나 562년 대가야 연맹체가 신라에 복속될 때까지 이 지역에 있었던 다양한 정치 집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다양한 정치 집단이란 표현에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가야에 대해서 물으면 대부분 6가야 중에서 이 몇 개 정도만 들먹이다가 맙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이 금관가야는 김해, 또 아라가야는 함안, 소가야는 고성, 고령가야는 진주, 대가야는 고령, 성산가야는 성주. 이런 식으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용복문 환두대도에서 이 합천의 옥전에 왕국이 있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이 합천은 고령의 대가야나 함안의 아라가야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옥전에 왕국이 있었다. 과연 옥전에는 가야의 또 다른 왕국이 존재했을까요? 만약 존재했다면 그 왕국은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요? 우리가 세운 가설에 대해 옥전의 고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옥전 고분군엔 현재 18개의 봉분이 복원돼 있다. 발굴 대상이던 111개의 무덤은 다양한 고분 형식을 보여주었다. 즉, 가야 시대의 묘제가 총망라돼 있었던 것이다. 저 길을 전에 옛날 길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목광묘가 저쪽 지역에 많고 이 지역으로 올수록 이제 봉분이 많은데 이 봉분의 내부도 보면은 내부 외형은 똑같은데 안에 조사를 해보면은 수열식 석곽이 있고 행구식 석실이 있고 또 행렬식 석실이 있는데 가야의 묘제는 시기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가장 이른 시기 목곽분이 조성되는데 이는 규모가 작고 목재로 뚜껑을 덮는 원시적인 묘제다. 다음으론 수열식 석곽묘인데 4개의 벽을 쌓고 덮개돌을 덮는다. 다음 횡구식 석실묘는 3벽을 쌓아 석실을 만들고 입구는 밖에서 돌로 막는 형식이다. 마찬가지로 덮개돌을 사용한다.
등열식 석실묘 역시 돌로 방을 만들고 한쪽 벽에 길다란 길을 낸다. 필요에 의해 드나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옥전의 고분은 시기에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조성돼 왔는데 대형 고분이 나타나기 이전 시기 아주 특별한 무덤이 하나 발견됐다. 옥전 23호분이 바로 그것인데 옥전 23호분은 목광묘가 조성돼 있던 지역에서 발견됐다. 이제 여기 이런 나무들이 그때 1차 조사하고 심은 복원하면서 심은 나무들이거든요. 그 여기가 23호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23호분은 발굴 이후 다시 덮어버려 지금은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굉장히 그 규모가 큰 목광입니다. 그러나 23호분은 평면 면적이 33.1평방미터로 보통 8평방미터이던 다른 목곽분에 비해 4배 이상 큰 규모였다. 바닥엔 관을 받치는 바닥돌이 가지런히 깔려 있었으며 관을 놓았던 주변엔 흙과 돌이 엉켜 있는데 이들은 목곽시설을 보강한 흙과 돌이다. 옥전 고분에선 처음 보이는 구조다. 그 시점에 되어서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는 시점이 되어서 그러한 그 커비형 토기는 싹 사라지고 한 점도 없고 전혀 다른 형태의 커비형 토기가 나타나고 또 새로운 문화 요소인 발형 토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리고 23호분에선 그 이전 시기엔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토기들이 출토됐다. 모양과 크기가 다른 신기종들이 23호분에서 대량 수습된 것이다. 다양한 금동제 유물들도 이 시기에 처음 나타났다. 말띠 들이개와 금동제 화살통 그리고 금동장 관목까지 이들은 돌발적인 유물이었다. 그 이전 시기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보이는 23호분의 유물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서 왔을까? 김해 부산 지역의 유물들이 전시돼 있는 곳에서 옥전 23호분과 닮은 유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두 토기는 모양뿐만 아니라 받침대에 낸 창까지 같은 모양이다. 접시 역시 섞어 놓으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고 말투구 역시 닮은 꼴이다. 철판 갑옷과 철제 투구는 한 사람이 사용한 것처럼 똑같은 모양이다. 옥전 23호분의 묘제는 동네 복천동 고분과 같은 형식인데 이들은 옥전 고분의 정체성을 말해준다. 23호와 같은 지배자급의 최초의 지배자급의 무덤에 나오는 모든 요소들이 김해 부산 지역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고급의 문화를 소유했던 선진 지역에서 들어온 집단에 의해서 여기에 하나의 강력한 정치체가 등장되기 시작했다. 김해 부산 지역의 선진 문화 집단이 옮겨와 형성됐다는 옥전 고분군. 이런 이동엔 역사적 배경이 있을 것이다.
AD 400년 고구려군의 남정에 의해서 야기된 어떤 이 지역의 그 혼란상이 여기에 반영된 게 아닌가. 학자들은 그것을 서기 400년 광개토대왕에 의한 남정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에 대한 광개토대왕의 강력한 공격으로 김해의 금관가야는 심각하게 교란됐다. 그때 김해 부산 지역의 일부 세력들이 낙동강을 거쳐 환강을 거슬러 올라와 옥전에 정착했다는 것이다. 서기 400년 이후 김해 지역에 선진 문물을 가졌던 세력들이 이주해 오면서 이제 옥전엔 체계를 갖춘 정치 집단이 들어서게 됐다. 참 익숙한 장면이죠. 드라마 태조 왕건에서의 전투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대야성을 둘러싼 신라와 후백제의 그 치열한 각축전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 대야성이 어디입니까? 옥전 고분이 있는 합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신라와 후백제는 이 대야성을 둘러싸고 왜 이렇게 치열한 전투를 벌였을까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 옥전이 있는 합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이 낙동강으로 연결되는 환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혹은 서에서 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그 물길의 중심에 이 합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옥전은 대야성으로 가는 물길의 길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문이 더 생깁니다. 이 주변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차지하기를 노리는 그런 요충지, 그 요충지 좁은 지역에 이런 왕국이 존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용복문 환두대도와 또 출자형 금관, 그리고 금동제 투구 등 이 왕을 상징하는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옥전은 과연 제대로 된 나라였을까요? 국가가 국가로서 존재하기 위한 조건, 그것은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완전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옥전 왕국은 강대국들의 각축전 속에서도 독자성을 유지하는 그런 왕국이었을까요? 그야말로 작고도 강한 이 가야의 강소국이었을까요? 옥전의 경제, 군사, 외교력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길게 흐르는 환강을 따라 강양 쪽엔 비옥한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다. 이런 농경지가 옥전 왕국을 가능케 한 하나의 조건이 됐을 것이다. 아마 김해라만 갖겠나 이래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0석. 그렇다면 농업 이외에 이들의 경제적 기반은 없었던 것일까? 3m 내지 4m 정도. 울로 이리는 약 10m, 20m 정도 됐고 수심이 깊었고 옛날에는 아주 여기가 제일 사람이 왕래를 많이 하는 나루터가 됐어요. 물론 저 아래도 있고 중간중간에 마을 옆에는 나루터가 있었지만도 사람들 왕래를 제일 여기 심하게 한 곳이 이곳입니다. 예. 그럼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나루터였습니까? 예, 이 지역에서는. 옥전 고분군 앞엔 70년대까지만 해도 나룻배가 다니던 흔적이 있다. 수로의 기능을 가졌던 환강. 이 강이 옥전 왕국의 경제적 기반이 됐을 것이다. 지금 옥전 고분군의 쌍책면이죠. 쌍책면 앞으로 흐르는 환강이 곧 낙동강과 합류를 합니다. 환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시점에 적포라고 하는 우리나라 전근대 사회에 아주 큰 그 나루가 있습니다. 이 적포라고 하는 거는 상적포, 중적포, 하적포로 구분이 될 정도로 아주 큰 그 내륙 교통의 내륙 수로의 요지였습니다.
옥전 왕국과 낙동강 최대의 포구는 환강으로 바로 연결돼 있다. 즉, 옥전 지역은 좋은 교역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옥전 왕국은 무엇으로 교역을 했을까? 옥전 고분에선 옥과 구슬 제품이 유난히 많이 나왔다. M2호분과 M4호분에서는 1000여 점이 넘는 구슬 제품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그대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세련된 가공품들이었다. 이렇게 쏟아져 나온 옥과 구슬은 이 유적지의 상징이 되고 이름이 됐다. 예, 지금 현재 요 밑에서 요 중간 밑에 족구정 저 대나무 밑에 좀 내려가면 족구정 그 구슬이 많이 났어요. 밭에서 요거는 구슬이 많이 튀어 나왔어요. 우리 어릴 때는요. 그래서 여기가 옥전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옥전이라고 어른들은 이제 그게 구슬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옥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1500여 년 전에 옥의 가치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귀중한 재물로 여기던 옥은 당시 경제력의 척도가 되는 중요한 물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당시인들이 좋아하고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만약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뭐 부유한 사람이고 또 뭐 하나의 사회 집단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한 사회고 이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겠죠. 옥전 고분군에서는 이런 옥을 직접 생산한 흔적이 나왔다. 구슬을 가열하여 제품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와 옥을 가열한 찌꺼기가 발견됐다. 그리고 당시의 숫돌엔 옥을 갈아 제품을 만든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유리를 구슬을 제작을 했다는 그러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죠. 그래서 아마 이 근처에서 그 유리의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재가공을 했든지 아니면 유리 자체도 생산을 했든지 하여간에 그 삼국시대에 그 유리로 된 구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말을 하겠습니다. 옥의 대량 생산과 좋은 교역 조건. 옥전 왕국은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경제력을 유지했던 것이다. 당시 옥전 왕국의 경제력을 말해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 M3호분에서 발견된 121개의 도끼 모양 쇳덩이. 이들은 완제품 도끼가 아니다. 다른 철 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 소재인 것이다. 이들을 묶어서 화폐처럼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M3호분에서 이런 주조철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그러니까 요게 더 저기가 잘 나올 거 아니야. 예, 도끼 모양 주조철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에 들어갔다. 도끼를 분석하기 위한 시료를 만든 것입니다. 요것은 지금 철 성분이 그대로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자 철의 단면 입자가 매우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만들기 위한 하나의 형상인데 요새는 이것을 갖다가 코아라고 그래서 심이라고 합니다. 요 심도 진흙인데 상당히 고운 것으로 봐서는 주조가 상당히 잘 됐다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는 불순물들이 적은 걸로 봐서는 그 주조 기술도 좋고 철을 만들었던 제철 기술도 상당히 발달됐던 시대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철에 사용했던 단야구들도 발굴됐다. 집게와 망치, 그리고 숫돌까지 나와
옥전 왕국의 활발한 철 제품 생산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옥전의 철은 어디서 왔을까? 합천군 야로면. 옥전에서 비교적 가까운 이곳은 조선시대 3대 철광산의 하나였다. 오래전부터 철광석이 생산되던 야로는 1500년 전 당시엔 고령의 대가야 세력권에 있었다. 이것은 보시면은 이게 지금 옥전 왕국은 이곳에 철광석을 수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뭐 여기에 대한 뭐 조선은 좀 늦대겠지만 이게 이제 단단한 굳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제철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으로 얘기해줍니다. 야로에서 제철 찌꺼기를 수거하여 옥전 주조철과의 성분 비교를 시도했다. 요거하고 아까 요거 말고 조직이 있는 거 있죠. 그 시샘플을 조금 바꾸는. 두 지역의 철 성분 비교는 경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허보영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이게 옥전에서 채취한 시료가 되고요. 요 2번이 야로에서 채취한 시료를 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특수 X선 촬영을 실시하여 그 반응으로 철의 성분을 비교 분석하기로 했다. 그 옥전에서 나온 그 철제 도끼를 그 절단하여서 조직을 것인데요. 분석 결과 옥전 철 성분과 야로 철 성분의 가장 큰 차이는 티타늄의 유무에 있었다. 네, 옥전 시료하고 야로 시료를 두 개를 분석을 해본 결과는 야로에서는 타이타늄 성분이 나오고 옥전에서는 타이타늄 성분이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그 원광석의 출처가 전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옥전은 독자적인 철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옥과 철을 바탕으로 한 옥전의 경제력은 그들의 왕국을 유지시키는 기반이 됐다. 더구나 옥전은 고령의 대가야와 인접해 있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끊임없는 각축장의 한가운데 있었다. 그때 가야의 정체는 말이죠. 옥전 고분군의 그 바로 뒤에는 그 당시에 가야의 패자의 하나인 가라, 그러니까 대가야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게 막대한 새 세력의 하나의 접촉지랄까, 그게 옥전이거든요. 그래서 옥전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 한반도 남부의 패권이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그 당시 5세기대, 5세기, 6세기 전반대 때 최고로 중요한 위치를 점했을 겁니다.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던 시대. 작은 왕국 옥전이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군사력이 있어야 했다. 고대 전사와 무기 특별전이 열리는 부산의 복천박물관. 가야 기마병의 복식이 그대로 재현돼 있다. 가야 시대 철제 갑옷과 철제 마구를 갖춘 기마병은 당시 가장 강력한 정예부대였다. 옥전에서 출토된 말투구.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유물이다. 말투구는 현재 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모두 14개, 중국엔 단 1개, 일본 열도엔 단 2개밖에 없는 유물이다. 그런데 옥전에서 무려 6개가 출토됐다. 옥전 왕국에도 기마병이 존재했던 것이다. 가야 집단 속에서는
이제 뭐 무기의 그 양이라든지 질을 따져서 옥전인들은 다른 어떤 가야 소국에 비해서 무장력으로서 열등하지 않다, 뒤떨어지지 않는다. 옥전 왕국의 국제 감각을 말해주는 유물들이 있다. 신라 이외 지역에서는 옥전에서만 유일하게 발견된 로만 그라스. 이는 신라와의 밀접한 교류를 말해준다. 금제 관못과 연판 장식은 백제계 유물이다. 백제와의 교류 흔적인 것이다. 투구는 고구려의 그것과 닮아 있어 고구려와의 교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역시 낙동강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 이서지역의 그 가야 문물, 그 다음에 그 백제계 문물, 뭐 금강을 통해서 들어온 백제계 문물, 그리고 낙동강 그 이동 지역의 장영을 통해서 들어온 낙동강 이동 지역의 문물이 서로 그러한 그 문물들을 중개하면서 역시 그 옥전 지역이 옥전 세력이 번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강유역의 옥전 왕국. 이들은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주변 국가의 교류를 통해 자신들의 왕국을 지켜나갔다. 탄탄한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주변 세력을 이용한 적절한 외교. 이 합천 옥전에는 분명히 가야 왕국이 존재했습니다. 이 가야 왕국이 500여 년간 낙동강 유역에서 존재하던 정치 집단이었다면 합천 옥전에도 이러한 정치 집단, 그것도 국가적 조건을 제대로 갖춘 가야 왕국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화려한 용복문 환두대도, 또 최고 권력자가 사용하던 이 출자형 관목, 또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말투구, 경제력을 상징하는 수많은 옥과 구슬 유물. 옥전 왕국은 이렇게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뭔가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있었다고 하고 그것도 강력한 왕국, 이 좁은 지역에서 아주 믿기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왕국이 있었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뭔가 허전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가설이 정설이 되기 위한 마지막 조건, 그것은 바로 나라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옥전의 모 가야 왕국 이렇게 부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나라 이름, 자,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그 어디에도 이 옥전 왕국의 나라 이름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직공도라는 이 중국 이 양나라 때의 그 기록에서 그 단초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양직공도는 6세기 때 만들어진 그 양나라의 사신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양나라와 교류를 하던 백제와 그 주변 국가의 그 몇 개 나라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옥전 왕국의 나라 이름이 무엇인지 보시죠. 이 문서를 주목한 까닭은 다라라는 나라 이름 때문이었다. 옥전 고분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엔 같은 이름의 다리가 있다. 그 다리 건너에는 다라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다라리는 옥전 유적지에서 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다. 우리가 나고 나서부터는 장다라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이전부터 이 다라라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다라리 안에는 이제 중촌과 개촌 그는 두 부락이 있지만 또 다라리라 그는 마을은 옛날부터
불려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양직공도에 나오는 다라국이 옥전 지역일까? 또 다른 실마리를 찾아 나섰다. 합천읍은 옥전에서 환강 상류 쪽에 있다. 자동차로 20여 분 거리. 합천은 삼국시대의 대야성이다. 대야와 다라 사이의 의문학적인 연관을 따져봤다. 삼국사기의 신라가 이 지역을 통합하고 대량주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량도 지금 클 때자 좋을 양자를 쓰지만 그것도 맹 고대의 발음은 다라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시대를 거슬러 오르면은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이 백제와의 전쟁에서 전사를 했다고 하는 걸로 유명한 그 대야 또는 대야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요 야도 라와 같이 우리가 자전을 찾아보면 땅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 이름 라, 땅 이름 야로 되어 있으니까요. 결국은 그것도 같은 다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8세기 전반에 일본 서기에는 다라국으로 표현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나라 이름과 그 위치가 정확했던 다른 가야에 비해 다라는 중국과 일본의 기록으로만 남아 있었다. 결국 옥전 왕국이 기록에 보이는 그 다라국인 것이다. 그렇다면 다라국의 중심은 어디였을까? 이슬택이었겠지. 옥전 유적지 근처에서 희미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내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옛날의 여기 성들이 있었던 그런 걸로 이 형태로 쭉. 그때는 약간의 흔적이 있었는데 지금 경작하고 하면서 볼록하게 솟은형 토성의 흔적은 다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이 부분이 제가 딛고 있는 이것도 이제 옛날의 성 위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급경사를 이루면서 저렇게 떨어지는데 여기 가끔씩 이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을 때 그것은 토성의 흔적이었다. 발굴 직전의 사진에서는 토성의 모습이 더욱 또렷하다. 그건 이 자리가 다라국의 바로 생활 유적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겠죠. 한번 철저하게 조사한다면은 성내의 지배자들의 생활 공간, 그다음에 성 밖의 일반인들의 생활 공간, 또 어딘가에 뭔가 생산 유적 이런 것들이 이 일대에 있을 걸로 그래 추정하고 있습니다. 토성은 옥전 고분군의 바로 아래에 있다. 다라국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다라국은 최소한 200년 정도의 200년 이상 존속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멸망 때까지 자기 그 이름을 독자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야 제국 내에서도 뚜렷한 독자적인 정치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용과 봉황 문양이 선명한 용복문 환두대도 이 황금칼을 가졌던 나라. 그것은 다라국이었다. 제7가야 다라국이었다. 경남 합천 환강가의 나지막한 야산. 그곳에는 작지만 강한 가야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은 다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무덤 몇 개만이 복원됐을 뿐 이곳은 썰렁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곳에서 그 잃어버렸던 왕국 다라국의 숨결을 느끼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라국의 이 무덤 몇 개만 우리는 열어보았을 뿐 그 주변의 생활 유적까지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다라국의 도성이 나오고 기록이 나오고 용복문 환두대도를 만들던 공방이 나오고 교역하던 배가 나오고 사람 살이의 흔적이 나올 때
비로소 1500년 전의 가야 왕국 다라국은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우리의 고대사와 가야사를 더 한층 구체화시켜 일본의 고대 한반도 지배설 따위는 간단히 극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용복문 환두대도로부터 출발을 해서 옥전의 그 유물의 비밀을 풀면서 새로운 가야 왕국 다라국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6가야 외에 이 분명한 실체로 존재하던 제7의 가야 왕국 다라국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라국의 완전한 부활이 우리 앞에 숙제로 남겨졌습니다.